나의 몸, 나의 건강을 사랑하는 시간 닥터러브. 닥터러브 구독하시고 건강해지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북 CBS 양송희 아나운서입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6번째 시간. 오늘은 암 치료 방법 중 하나인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전북대학교 방사선 종양학과 이선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모교에 남아서 이제 20년째 근무하고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과장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 방사선 치료가 3대 암 치료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건데요. 오늘 그래서 우리 이선영 교수님과 함께 알아볼 겁니다. 방사선 치료, 먼저 어떤 치료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방사선이라고 하면 일반 어르신들은 무조건 겁부터 나시죠. 네. 왜냐하면 일본 그 쓰나미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일본 치료에 사용하는 방사선은 일반적으로 진단용에 사용하는 방사선보다 한 100만 배 정도 더 강한 에너지를 인위적으로 만듭니다. 선형가속기라는 방사선 치료 장치를 이용해가지고 몇십만 배 정도 강한 방사선을 만들어서 그것을 환자의 종양에만 국소적으로 조사해서 암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입니다. 보통은 이제 방사선 치료는 크게 외부 조사, 환자 몸 바깥에서 만들어진 방사선이 환자 몸 안으로 쪼여지는 외부 조사와 환자 몸 안에 기계를 넣고 그 기계 안에 특수하게 제작된 방사선 동위원소를 직접 넣는 근접조사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네. 지금 대부분의 환자는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치료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외부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자는 CT나 MRI 찍는 기계와 비슷한 기계에 누워 있으면 선형가속기라고 하는 치료용 방사선 기계에서 치료용 고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만들어진 엑스레이가 환자가 이렇게 눕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1m 간격을 두고 엑스레이가 만들어져서 저희가 컴퓨터로 타겟팅을 하거든요. 환자 몸 바깥에서 쪼이게 하는 것을 외부 치료라고 합니다. 외부 조사 치료 방법은 현재 암 환자의 90% 이상에서 시행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외부 조사는 여러분들 CT나 MRI 찍을 때 일반 가슴째 사진 찍을 때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죠. 방사선 치료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쪼이는 것도 느낌도 없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이게 정말 치료가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저희가 소리를 집어넣습니다. 방사선 쪼이는 동안 띵띵띵띵띵띵 그 시간 간격 동안. 그러니까 느낌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없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나 지금 치료가 되고 있구나 그 안심을 주기 위해서 치료용 방사선기는 방사선이 조사되는 동안에는 소리 음향이 나오게 됩니다. 조용하게 그렇게 치료가 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네. 그럼 이 외부조사 방사선 치료에 그 받는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 상태인데요. 보통 표준 분할 방사선 치료, 좀 말이 어렵죠. 네.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저희가 항상 목표는 최종적으로 80에서 90%를 사멸하는 게 방사선 치료의 목적입니다. 그거를 사멸시키면 얘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살아나겠죠. 그래서 하루에 조사될 때 그 암세포가 80%는 괴사가 되는데 문제는 방사선이 똑똑한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정상 장기에도 같이 조사가 되거든요. 정상 장기도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회복이 안 되면 영구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암세포는 80% 정도 괴멸을 시키고 정상세포는 영구 후유증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루에 가능한 조사 선량이 있습니다. 그 선량을 하루에 일정 간격으로 또 회복이 되려면 적어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에 정해진 양을 24시간 이렇게 나뉘어서 치료하는 것을 표준 분할 방사선 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모든 방사선 치료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월, 화, 수, 목, 금 주 5회 치료를 받고 이틀은 휴지기를 갖습니다. 암세포 주변에 있는 정상세포가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암세포를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하다가 너무 심각한 만성 후유증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세포는 회복할 수 있으면서 그 휴지기 동안 암세포도 성장을 하겠죠. 하지만 암세포가 적어도 30% 이상 성장은 안 하게 하는 휴지기를 딱 정해놓고 치료를 하는 표준 분할 방사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하는 환자들은 매번 월화수목금 주 5회 오는 게 원칙이고 총 치료 횟수는 암의 종류나 병기에 따라서 20회에서
40회 정도로 결정이 됩니다. 그럼 한 번 치료받을 때 치료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실제적으로 방사선이 조사가 되는 시간은 1, 2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저희 과에 와서 대기하고 전체 옷을 탈의를 해야 되거든요. 방사선 치료할 때는 속옷 같은 것도 입으면 안 돼요. 두꺼운 옷으로 입으면 이게 3, 4mm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를 소요하게 됐고 그 시간에 와서 치료받고 가시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 5회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데 네. 직장, 거주지 문제로 매일 오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치료가 진행될까요? 보통 병원의 치료는 9시부터 5시 반까지입니다. 근데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 같은 경우는 환자가 많아서 7시 30분 또는 8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8시 반까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야간에 보통 출근을 하기 전에 치료를 받고 가시거나 퇴근 후에 와서 치료받거나 그런 쪽으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간혹 거동이 불편하고 또 오기 귀찮다는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그렇게만 받는다는 분들이 계신데 오히려 그러면 암세포를 더 자극하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에 더 악영향이 끼칩니다. 왜냐하면 이 암세포도 쪼여졌을 때 몇 프로가 죽어야만 저희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거 이하로 죽게 되면 오히려 암세포는 나 더 살아나야지 하는 저항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치료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혹시 종괴가 좀 작거나 네. 만약 그 장기에 인접하지 않은 경우들 같은 경우도 주 5회를 무조건 받나요? 아니요. 요즘은 치료 기술이 되게 많이 좋아져가지고 예전에는 방사선 치료 기술은 컴퓨터 발달하고 맞먹습니다. 방사선 치료 기계도 많은 발전을 이루면서 아주 작은 종괴나 환자의 전신 상태상 폐암 1기인데 수술을 거부하거나 수술을 못하거나 췌장암인데 아주 적은 경우는 저희가 주변에 정상 장기가 거의 없어요. 폐 같은 경우도 폐 조직 빼고는 폐 조직은 상당히 방사선에 잘 저항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수술하지 않고도 일반 표준 분할 방사선 조사의 6배 또는 8배 정도 더 강한 에너지를 쪼여서 4번으로 치료를 끝내는 정의적 체부 방사선 치료라는 특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도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4번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 4번의 조건은 무조건 종괴가 작아야 된다. 그리고 항상 중요한 장기는 근접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아까 교수님 말씀 중에 이틀간의 휴지기를 또 갖기도 해야 된다고 네네. 말씀 주셨잖아요. 네네. 우리가 이제 명절 연휴 같은 때는 막 5일, 6일 때 될 때 이럴 때는 네네. 치료가 혹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휴지기가 너무 길어지면 암세포는 몇 프로 정도 성장을 정지시킨 상태에서 정상세포가 회복할 수 있는 휴지기는 저희가 맥시멈 48에서 60시간까지로 잡거든요. 그걸 이상을 넘어서면 오히려 정상세포 회복되면서 암세포도 회복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절 같은 것 때문에 휴식기가 길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그냥 방사선 치료는 오버로 엽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똑같이 이번 연휴 기간에 여러 환자를 치료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외부 조사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아까 또 하나 근접 방사선 조사도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네. 이 치료 방법도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외부 치료는 환자가 치료 침대 위에 누워 있고 환자는 바깥에서 이렇게 방사선이 조사가 된다는 건데 근접 방사선 치료는 환자 몸 안에 직접 기계를 집어 넣습니다. 한쪽은 막히고 한쪽은 열린 그래서 3mm 크기의 이리듐이라고 하는 방사선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그 동위원소를 저희가 계획한 어느 부위까지만 움직여서 치료를 해라라고 컴퓨터로 리세팅을 해놓습니다. 그러면 그 부위까지 이리듐 동위원소가 그 치료용 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면서 주변을 이온화시켜서 치료하는 게 근접 방사선 치료입니다. 하지만 이것의 단점은 직접 환자 몸에 기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환자를 재울 수는 없거든요. 통증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자를 재워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안전 문제 때문에. 갑자기 기계가 멈춰서 동위원소가 환자 몸 밖으로 못 나오는 경우는 아주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럼 환자 재운 상태에서 어거지로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치료는 모든 암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이 딱 근접해야 되기 때문에 종괴의 크기는 최대 크기는 중심에서부터 1.5cm 이내에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2cm 종괴가 근접 방사선 치료에 가장 적합한 치료고요. 종괴 사이로 이렇게 치료용 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외부 조사를 해가지고 아주 큰 암을 줄인 후에 남은 잔존암에 추가 치료하는 개념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자궁경부암 완치율이 1인데요. 그 이유가 이런 근접 방사선 치료를 외부 조사를 해서 최대한 많이 줄인 후 직접 자궁곽 내에 근접 방사선 치료기기를 넣어서 추가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중 자궁경부암 완치율이 1입니다. 3기여도 완치율이 80%가 넘으니까요. 저 세계적으로 완치율이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근접 방사선 치료는 치료하는데 과정이 많이 복잡합니다. 통증도 많고 또 환자가 치료하는데 30분에서 길면 1시간도 걸립니다. 그래서 근접 방사선 치료는 몇 개의 소수암에만 할 수가 있고 모든 암엔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근접 방사선 할 수 있는 병원도 현재 전국적으로 10군데도 안 됩니다. 그래도 완치가 되는 거잖아요. 네,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을 많이 참고 하세요. 네, 진짜 방사선 치료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는데 사실 이 치료 방법이 좀 복잡하기도 한 것 같아요. 네, 방사선 치료 과정은 환자들은 딱 제 진료를 보고 나서 그러니까 나 내일부터 바로 치료하는 거죠?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방사선 치료는 면담 후에 1차 설계 과정이라고 해서 치료 준비하는 작업을 하고 이 치료 준비했던 게 치료 기계 장치에서 오차가 2% 이상 벗어나면 치료가 안 됩니다. 2mm 이내의 오차 범위로 치료가 되는가가 환자가 아닌 환자 모형을 가지고 확진이 되어야만 환자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3일에서 4일 정도 대기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암 치료의 좀 마지막 단계다. 네. 다른 치료법이 없을 때 사용하는 마지막 치료라고 좀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네, 되게 유명한 임파종 학회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유럽이나 미국에서의 방사선 치료 비율은 68에서 70%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년 전에 국립암센터에서 발표한 암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 받는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근치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사선임에도 불구하고 환자들 면담을 하면 방사선 하면 되게 많이 네, 무조건 방사선 하면 그 원자력에 관계된 문제 그런 것만 생각가지고 많이 꺼리는 상태인데요. 방사선은 요즘 생물학적 개념도 많이 발전을 하고 기계 자체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정상 조직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단독으로도 완치가 가능한 암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요즘 유방은 부분 절제를 하기 때문에 일부 살려놓거든요.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해야만 되는 표준 치료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 임파암이나 피부암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완치가 가능한 암들입니다. 뼈의 암세포가 전이가 돼서 통증이 심하거나 하면 고식적 목적으로도 사용하고 있지만 저희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 중에 한 20% 정도는 고식적, 즉 통증 완화 목적으로 받고 근치적 암을 뿌리 뽑기 위해서 80% 정도의 환자가 받고 있습니다. 80%면 정말 많네요. 네, 많은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럼 최근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뭐 중입자, 양성자 치료법 등 사실 듣기에도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 치료법들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방사선 치료 기술은 컴퓨터의 그 발달과 비슷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최신 방사선 치료 기법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19년 전 레지던트를 할 때만 해도 방사선 치료는 대부분이 2차원 방사선 치료였습니다. 2차원은 뭐냐면 여러분들 TV 드라마에서 보실 때 어떤 의사가 가슴 악성 종양 설명할 때 어떤 사진을 필름을 딱 걸려서 설명하는 그 사진 보셨을 거예요. 그게 2차원 치료입니다. 거기에다가 치료 범위를 그렸던 것이 19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차원 입체 조형 방사선 치료가 개발이 됩니다. 2차원에서 3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크기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 크기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정상 장기 안에 종양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컴퓨터로 구현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했는데 그래도 한계점이 존재하죠. 왜냐하면 종양 사이사이에 있는 정상 조직에는 3차원 입체 조형에도 얘는 암으로 인식을 해서 암에 조사되는 방사선 선량만큼 조사가 되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도입된 게 세기 변조 방사선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뭐냐면요. 치료 기계 자체에 MLC라고 하는 다이어 콜리메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제 손가락이 이 손가락 보이는 것들이 암이고 이 사이사이가 정상 조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방사선은 이렇게 쪼여질 때요.
이 사이 정상 조직에는 MLC라고 하는 차폐체가 자동적으로 가려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방사선이 거의 안 들어가게 하고 중간중간 암세포에만 100% 에너지가 도달하게 하는 다이어 콜리메이터가 개발되면서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기술이 개발됐고, 또 방사선 치료는 한번 치료하고 나서 재발하면 다시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주변 정상 장기에 한계 선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 도입되면서 세기변조 자체는 정상 조직을 차피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치료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게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현재 가장 많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그럼 전북대병원에서도 세기변조 방사선 치료와 같은 치료를 다 할 수 있는 거겠네요. 네, 지금 전북대학교 병원에는 3개의 치료 기계가 가동 중인데 이 기구 3개 전부 다 2차원 치료, 3차원 입체 조형, 세기변조, 정위적 체부 방사선 치료 등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방사선 치료는 다 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기계가 하나 더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럼 뭐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전북에서 치료 받아도 충분하겠네요. 오히려 서울 쪽에 있는 곳보다 저희가 더 최신 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좀 호소할 수 있는 부작용, 또 치료할 때 주의사항 등이 좀 있을까요? 네. 방사선 치료는 국소 치료입니다. 국소 치료에서 받는 부위에만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뇌종양이라서 머리를 반다고 하면 탈모가 생깁니다. 근데 전체 탈모가 아니고요. 방사선 쪼여지는 곳만 빠집니다. 부분 탈모. 부분 탈모. 네네네. 부분 탈모가 있고요. 유방을 치료받는 환자라고 하면 유방 피부가 좀 벌겋게 달아오는 피부염 같은 증상이 있고, 아주 국소에 민감한 환자분들만 조금 다 속이 미식거려요. 이런 부작용 호소할 수 있지만 이거는 거의 없고, 대부분은 쪼여지는 부분에 국소 부작용만 존재를 합니다. 대신 이제 문제는 가장 흔한 게 방사선 피부염이거든요. 피부가 조금 화상 입듯이 좀 벌게지면서 습침 같은 게 생길 수 있는데, 방사선 때문에 오는 피부염은 화상하고 양상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환자들이 일반 외과나 내과를 가셔서 화상 치료를 받고 오세요. 근데 방사선은 치료 원리 때문에 그런 습진이 생기는 거거든요. 화상은 몸 바깥에서 열이 가해져가지고 피부가 벌겋게 달아지는데, 방사선은 안에서 열이 밖으로 나오면서 피부가 타는 거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래서 피부염을 더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꼭 방사선 때문에 부작용이 생긴 것 같다라는 의심이 드시면 반드시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하고 상의를 하신 후 치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점, 의료진에게 꼭 문의하셔야 된다는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전북대병원 이선영 교수님과 함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당부의 말씀 좀 전해주신다면요. 네. 아직도 도내에서는 특히 KTX 같은 게 많이 발달이 되면서 내 부모님이 암이 걸렸다 그러면 어떤 연주를 통해서라도 꼭 서울 쪽 진료를 보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 암 치료는 표준 치료가 딱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지방대하고 서울대하고 치료 방법이 그 병기에 따라서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고요. 수술도 오히려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의 수술 실력이 훨씬 더 좋습니다. 서울 쪽에서 치료받다 부작용 생기면 일반 대학병 응급실 가면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불편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내에 있는 환자분들은 도내 가장 큰 병원인 전북대학교 병원 암센터를 믿고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대병원 암 전문의와 함께하는 닥터러브 6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 만큼 암 치료에 중요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병원에 자주 내원해야 하는 치료인 만큼 거리도 가깝고 믿을 수 있는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전북 CBS 아나운서 양송이였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